민수야, 너희는 밥은 먹었니? 우리는 종일 차 안에 있어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지 뭐냐. 엄마, 아빠 늦으신다고 저희는 당연히 밥 먹었죠. 안 드셨으면 좀 일찍 말해주시지.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여기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찜 집이에요. 여기 뚜껑으로 앞접시 쓰세요. 아니, 그래도 가정집인데 앞접시 정도는 그릇에 담아서 주면 좋지 않겠냐? 아버지, 설거지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드셔보세요. 저희도 매번 이렇게 먹어요. 엄마, 이제 진명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이 다 쓰러져가는 집 팔고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엄마도 같이 살 거니까. 아버지, 집을 급매로 놓으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인데. 뭐, 우리 집. 그 집은 너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야. 그래, 금매로 내놓은 거 맞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한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서울의 집을 내어주고 지방으로 내려간 부모님. 그런데 그 집에서 부모님이 맞이한 것은 따뜻한 한 대가 아닌 차가운 냉대였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당하는 서글픈 현실. 더구나 며느리와 친정어머니는 이미 그 집을 팔아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집을 급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오히려 서운함만 안고 돌아서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단지. 늦여름에 석양이 단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김철수는 베란다에 놓인 낡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김철수는 자신의 아들 민호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잠시 빠져들었다. 여보, 이제 저녁 준비됐어요. 아내 박영희의 목소리에 김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식탁에는 청국장찌개와 몇 가지의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다.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녁 식사 풍경이었다. 그래, 고맙소.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다. 늘 그렇듯 부부는 조용히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군요. 뉴스를 보며 박영희가 한마디를 던졌다. 김철수는 순간 굳어진 표정으로 밥숟가락을 멈추었다. 주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되어버렸다. 그러게 말이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 김철수의 말에는 걱정과 한숨이 묻어났다. 아들 민호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3개월 전 민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 신부 정지혜와 함께 5년간 모아온 결혼 자금이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여보, 또 민호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영희는 남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녀석이 우리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김철수의 물음에 박영희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이었다. 당시 전세로 시작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돈을 모아 겨우 집을 장만했다. 김철수는 택시 운전사로, 박영희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뤄낸 결실이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민호가 결혼도 못하게 될 뻔했는데 박영희의 말에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가 투자금을 날린 후 예비 신부
지혜는 결혼을 재고하겠다고 했다. 결혼식장도 예약해 놓은 상황에서 파혼 위기까지 갔던 그때 김철수 부부는 고민 끝에 서울의 집을 아들 부부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대신 부부는 지방으로 내려가 살기로 했다. 우리 민호가 어릴 때는 참 착했는데 김철수는 옛 앨범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유치원 소풍날 아빠 어깨를 타고 환하게 웃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자랑스럽게 서 있던 모습, 중학교 시절 과학상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네요. 박영희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고였다. 김철수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빛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번 주말에 민혼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이사 간 뒤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박영희의 제안에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결혼식 이후 민호와 지혜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명절에도 지혜의 친정에 가야 한다며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래요. 한번 가보죠. 우리가 살던 집이 잘 있나 보기라도 해야지. 김철수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부는 베란다에 나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박영희의 물음에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앞날처럼 희미하고 불확실한 하늘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아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박영희는 빈손으로 가기가 마음에 걸린다며 일찍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 그리고 민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까지.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김철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새댁이라 아직 요리가 서툴 테니까 이런 거라도 가져다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박영희의 말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서운함도 숨어 있었다.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시부모님께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대접하지 않은 며느리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부부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서울 도착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그들의 옛집 앞에 도착했다. 30년간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났네요. 현관 앞에 서서 박영희가 중얼거렸다. 김철수는 말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혜야, 아버지랑 어머니야. 문 안쪽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현관문이 열렸다. 지혜는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지혜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더 묻어났다. 김철수 부부는 그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다. 마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상처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자식을 보고 싶어 찾아온 평범한 부모의 마음으로 현관문을 들어섰다. 어머, 집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현관을 들어서자 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거실에는 택배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김철수는 30년간 깨끗하게 관리해온 집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아니야. 신혼집이라 아직 정리할 시간이 없었나 보네. 박영희가 며느리를 배려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민호는? 김철수가 물었다. 아, 오늘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주말에도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지혜의 대답은 피상적이었다. 사실 민호는 어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마치 그것을 증명하듯 안방에서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인사라도 하고 나갔어야 하는 거 아니니? 박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미리 연락도 못 받고 해서 죄송해요.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아참, 반찬 좀 준비해 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박영희가 손에 들고 온 반찬통을 내밀었다. 지혜는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냉장고가 좀 작아서.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지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 여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정 여사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반찬 좀 사왔어. 지혜는 재빨리 쇼핑백을 받아들고 정 여사의 팔짱을 끼며 거실로 안내했다. 그제서야 정 여사는 김철수 부부를 발견했다. 어머, 시부모님도 오셨네요. 정 여사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당혹감이 묻어났다. 김철수 부부는 어색하게 목례를 했다. 네,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제가 커피 내올게요. 아버지는 녹차 드시죠? 정 여사를 향한 지혜의 말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다. 반면 시부모님을 향한 말투는 형식적이기 그지없었다. 잠시 후 지혜는 정성스럽게 내린 아메리카노와 함께 예쁜 디저트 접시에 과일을 담아 정 여사 앞에 내왔다. 김철수 부부에게는 티백으로 우린 녹차가 건네졌다.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산 케이크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지혜는 정 여사 앞에 예쁜 케이크를 내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박영희는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이 아직도 식탁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대화는 주로 정 여사와 지혜 사이에서 오갔다. 새로 산 가구 이야기, 인테리어, 공사 계획, 근처 맛집, 추천 등. 김철수 부부는 마치 공기처럼 투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근데 딸, 이 집 인테리어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아?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정 여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지혜는 화들짝 놀라 시부모님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지혜의 다급한 말에 정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철수의 귀에는 그들의 속삭임이 모두 들어가 있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민호가 나왔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 그대로였다. 어머니,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다. 1시간 전쯤 왔다. 너 출근한 줄 알았는데. 김철수의 말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 예. 오늘은 재택근무라서요. 뻔한 거짓말이었다. 김철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아들은 이렇게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 그래도 이렇게 다 모였으니 점심이나 같이 먹고 가실래요? 지혜가 마지못해 제안했다. 그럴까요? 제가 음식 좀 시켜올게요. 민호가 말했다. 박영희는 자신이 가져온 반찬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배달된 중국집 음식을 먹으며 어색한 식사가 이어졌다. 대화는 여전히 정여사와 지혜, 민호 사이에서만 오갔다. 김철수 부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식사만 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꼭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지혜가 정여사에게 말했다. 박영희는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정여사가 먼저 자리를 떴다. 김철수 부부도 곧 일어났다. 너무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꼭 연락하고 올게. 김철수가 말했다. 민호와 지혜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며 그들을 배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부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쓰러져 가고 있었다. 여보, 박영희가 조용히 불렀다. 응,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분노일까? 아니면 슬픔일까? 집에 도착한 후 김철수는 베란다에 혼자 서서 담배를 피웠다. 30년 전 첫 월급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기쁨과 설렘은 어디로 간 걸까? 연기가 하늘로 사라지듯 그의 꿈과 희망도 저렇게 사라져버린 걸까? 베란다 창문 너머로 박영희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어깨가 잠시 떨렸다. 울고 있는 걸까? 김철수는 담배를 비벼 껐다. 오늘 하루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비벼 꺼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김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신문을 보고 있었다. 부동산 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박영희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여보, 빨리 와보세요. 거실로 나가보니 박영희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요? 민호네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 있는 글인데 우리 집이. 박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철수는 아내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급매물 나왔어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떠 있었다. 글쓴이는 정여사였다. 101동 23층 매매 예정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내놓기 전이에요. 제 사위가 살던 집인데 곧 이사 갈 예정이라 미리 알아보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남향 한강뷰. 김철수의 손에서도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들이 30년간 살아온 집, 그리고 3개월 전 아들 부부에게 명의를 이전해준 바로 그 집이었다. 여보,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호였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 말 있니? 김철수의 음성은 차가웠다. 그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뭘 설명하려고? 맘카페에 올라온 글로 봐서는 이미 다 결정된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혜가 아니, 너희가 뭐? 저희가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분양권을. 김철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지혜 어머님이 자금을 좀 보태주시기로 하셨고, 이 집을 팔면 새 아파트 중도금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집을 팔기로 했다. 예.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 이제 명의가 저희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호의 말에 김철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맞다. 법적으로는 이제 그들의 집이 맞았다. 하지만,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너희 집이지.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됐다. 김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박영희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괜찮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요. 자식, 놈들 잘 되라고 준 거였는데 이제 와서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그의 눈가에는 붉은 기가 돌고 있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득 30년 전 이 집을 처음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박영희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했다. 전세로 시작해서 대출을 끼고 밤낮으로 일하며 조금씩 대출금을 갚아나갔다. 택시 운전을 하며 새벽에 귀가할 때면 아파트 불빛을 보며 힘을 냈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들은 처음으로 집들이를 했다. 좁은 거실에 친지들이 모여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었던 기억. 민호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대출금을 다 갚았다. 그날 밤 부부는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울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때 박영희가 했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일찍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민호네 아파트였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 여기 101동 2303호 매매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매물 나왔나요? 아직 정식으로 등록된 건 없습니다만 곧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서요. 관리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김철수님이시죠? 전에 사르시던. 예. 그러고 보니 요즘 젊은 부부가 살고 계시던데 제 아들내미예요.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혹시 뭐 들으신 거라도?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게 어제 정 여사님이 오셔서 부동산이랑 같이 집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매매가는 시세보다 좀 낮게. 김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이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강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30년, 그 세월 동안 한강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가족은. 휴대폰이 울렸다. 박영희였다. 여보, 어디 계세요? 잠깐 산책 좀 나왔소. 민호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김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뭐래요? 새 아파트가 좋은 기회라고. 지혜 어머님이 자금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래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요. 다만 너무 많이 사랑했나 보여.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김철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한강공원에서 돌아온 김철수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다. 박영희는 그런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보, 밥은 좀 드세요. 김철수는 밥그릇을 밀어내고 소주병을 꺼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만 드시는 게. 영희 씨. 오랜만에 듣는 정식 호칭에 박영희는 놀랐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던 걸까? 여보, 택시 운전할 때 새벽에 귀가하면서도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 우리 민호 좋은 대학 보내야 한다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할 때 라쏘. 당신도 얼마나 고생했소. 손이 얼어서 트고 발이 부어서 절뚝거리면서도.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김철수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박영희가 문을 열자 민호와 지혜가 서 있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박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아버지, 계세요? 응. 근데 지금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아버지. 저예요. 민호. 거실로 들어선 민호 부부를 보자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흔들리는 걸음으로 그들 앞에 섰다. 와, 이제 올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아버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설명? 뭘 설명하게? 집 판다는 거? 새 아파트 산다는 거? 뭘 더 설명할 게 있다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버지, 진정하시고. 닥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혜는 겁에 질린 듯 민호 뒤로 숨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냐? 응? 말해봐.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개뿔이. 내 놈이 주식으로 날려먹은 돈이 얼마야? 그래도 아버지가 이해했지? 결혼식 망칠까봐 집까지 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집을 판다고? 그것도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 이제 법적으로는 법 얘기하고 싶은 거야? 김철수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너 대학 등록금 낸 영수증이야. 이건 내 첫 차 할부금 낸 거고, 이건 내 결혼식장 계약금 낸 거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거지?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그 집은 법적으로 너희 거야. 마음대로 해. 여보, 그만. 박영희가 말리려 했지만 김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근데 말이다. 내 인생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법적인 거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나가. 아버지, 당장 나가. 이제 우리 사이에도 법적인 것만 남은 거 아니냐? 부모, 자식 간의 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 지혜가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나가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김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보, 박영희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김철수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요? 여보,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못한 걸까?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김철수는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한 개비, 두 개비, 담배 연기가 밤하늘로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여사였다.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내일 집을 보러 오시는 분이 계셔서요. 혹시 민호 씨한테 연락. 알겠습니다. 김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담배를 비벼 끄며 그는 결심했다. 내일,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 김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어제들은 대화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켠의 묵직한 통증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영희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여보,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김철수는 아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박영희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당신도 못 주무신 것 같네요. 예. 어젯밤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네요.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여보, 저 결심했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네? 무슨 부동산에 가봐야겠어요. 박영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아침 식사도 거른 채 김철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영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김철수는 잠시 멈춰서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너무 아들만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 삶도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세요. 이게 다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민호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김철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이 집을 처음 샀을 때의 기쁨,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본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아들을 위해 집을 내어주기로 결정했던 그날의 마음가짐까지. 부동산에 들어서자 사무실 안은 아직 조용했다. 중개인은 막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머, 김 선생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제 집을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중개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네? 말씀하신 그 집이요? 아드님 신혼집으로 주신, 예, 금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중개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았다.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 내놓으실 건가요?
3천만 원 정도 낮게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매물이 나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민호라고 떠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갑자기 집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니? 네, 무슨, 제가 뭘, 어제 너희 장모님과 지혜가 나눈 대화 다 들었다. 잠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아버지, 그게 설명할 필요 없다. 너희가 하려던 대로 해. 다만 이 집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거야. 너희한테 줬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 너희 계획에 너희 부모는 없었잖아.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기나 해?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장모님 오시면 호들갑 떨면서 우리한텐. 김철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집은 오늘 중으로 계약될 거야. 너희도 이제 알아서 살아라. 전화를 끊고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집은 빠르게 계약이 성사되었다. 김철수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서글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철수는 편의점에 들러 와인 한 병을 샀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는 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내와 함께 한 잔 하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자 박영희가 불안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김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다. 계약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철수는 아내를 품에 안았다. 울지 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이. 민호는요? 전화 왔었어요. 이제 자기 길을 가야겠죠.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하고. 김철수는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당신이 늘 가고 싶어 하던. 박영희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예.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씩 해나가요. 부부는 와인잔을 마주 들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김철수와 박영희는 서울의 집이 매각된 후 지방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울집을 급매로 내놓은 후 일주일 만에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식의 짐을 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박영희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할 때 떠나기로 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와 희생으로 채웠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아들 민호로부터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김철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도 점차 연락을 줄여갔다. 며느리 정지혜와 사돈 정여사와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철수 씨, 난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박영희가 정원의 꽃들에 물을 주며 말했다. 김철수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다. 전원주택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을 꾸몄다. 박영희는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장미정원을 만들었고 김철수는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기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했다. 새로 사귄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주말이면 인근 시장 구경도 가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환한 미소가 깃들었다. 우리가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김철수가 아내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더 많은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준비했다. 일본의 온천 여행, 유럽의 문화 탐방 등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명절에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부모님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철수 부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죠? 어느 날 저녁 박영희가 물었다. 김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 대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김철수와 박영희는 진정한 의미의 황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자식을 위한 과도한 희생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전해주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 함께 가꾸는 정원, 이웃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사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떠나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